드림캐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슈챔피언 1위를 했고 해외에서 반응은 좋아요. 예전부터 저한테 드림캐쳐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해외 음악가들이. 그리고 국내에서도 저한테 그 댓글로 드림캐쳐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드림캐쳐가 뭐 밴드 사운드인데 뭐 맞냐 뭐 해서 막 질문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저는 드림캐쳐를 통해서 이번에 어쨌든 1위를 했고, 1위를 안 했어도 드림캐쳐가 해외 시장에서 좀 저변을 넓혀가는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중소기획사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하는 게 낫냐, 그런 게 좋냐, 이런 걸 제가 그런 작은 기획사들 특강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드림캐쳐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공 모델이죠. 일단 드림캐쳐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중소기획사의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아일리원 리뷰 때 얘기했지만 아일리원도 원래 그 아일리원에 있는 그 걸스플래닛에 참여했던 2명의 멤버가 원래 일본에서 그 걸스플래닛 끝나고 바로 직후에 데뷔할 예정이었어요. 뭐 오렌지 무슨 팀이었는데, 뭐였지? 오렌지 샌드였나? 뭐 그런 팀이었어요. 오렌지 카페였나? 뭐 그런 팀으로 데뷔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것도 걸스플래닛 끝나고 바로 뽑아 먹으려고,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그 돈 얼마 투자 안 해갖고, 오렌지 라떼 그래갖고 투자해서 데뷔시키려다가 그게 무산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팀에서 데리고 와서 데뷔시킨 거거든요, 알리언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오디션 방송에 나가서 인지도를 쌓은 외국인 멤버를 가지고 코로나만 아니면은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본인 투자는 진짜 적게 하고 뭐 1억 5천 요 정도만 하고, 그런 다음에 의외로 일회성 투자를 받기 쉬워요. 지금 엔터계가 뭐 진짜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는 안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엔터는 한번 터지면은 진짜 파급력이 크니까 초반에 투자금을 어느 정도 좀 계획서 듣고 PPT 발표 듣고 괜찮고 뭐 괜찮은 멤버가 있으면은 대기업 입장에선 푼돈, 그러니까 막 5천만 원, 1억, 뭐 최대 2, 3억까지는 일회성으로는 뿌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안 할 뿐이지, 일회성으로 막 뿌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할 때 PC방을 하려고 해도 뭐 1, 2억이 드는데 1억 5천 정도에다가 그런 투자 받아서 2, 3억 가지고 이런 외국에서 좀 인지도 있는데 오디션 방송 나왔다가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는데 기획사 없이 탈락해서 갈 곳 없는 애들 바로 모아갖고 데뷔시킨 다음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쨌든 해외 돌면서 그 콘서트로 뽑아먹으면 사실 일회성으로 가서 내가 한 1억 얼마 투자하고 투자금은 어차피 내가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순수익 뭐 거기 곱절은,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하고 1억 5천에서 3억 뽑아먹기는 쉬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봐,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좀 진화된 버전이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이 약간 더 길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유명한 방송이 시작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연말에 보이즈 플래닛이 될 걸 알잖아요. 그럼 보이즈 플래닛에 나갈 만한 기획사가 없는 연습생들을 물색해, 지금 1년 전에. 그래서 예전에 뭐 아이돌을 했다가 해체당했는데 괜찮은데 기획사가 없는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이 타겟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기획사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 계약을 하자고 해서 영입을 해요. 보통 이거 신생 기획사들이 많아요. 그때 기획사를 딱 차리고 이런 애들 영입을 한 2-3명을 한 다음에 그 방송국에 오디션을 보내.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 열심히 해서 이름 알리고 탈락해주면 땡큐고, 그럼 탈락해주면 걔로 바로 또 데뷔시키면 되고, 그 친구가 운 좋게 가서 데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 묶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존버, 그 친구 올 때까지 존버, 이런 기획사들이 많아요. 사실 뭐 이 케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걸스플래닛에서도 그 예서나 마시로가
그때 기획사가 없었거든요. 한 1년 전쯤에. 근데 신생 기획사가 계약을 하고 걸스플래닛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쓴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별로 안 하고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쓴다. 히카루도 XG 데뷔조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원래는 히카루가 가서 되게 인지도가 높인 상태로 XG로 와서 데뷔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히카루가 데뷔를 하니까 XG 2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XG 따로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에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그럼 저는 이제 드림캐쳐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드림캐쳐가 잘 되고 この番組は 가치가치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기존에 밴드 악기를 좀 썼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해외에서 특히 유럽권 UK 쪽에서 거기는 완전 락이 그 본인들의 그 삶이니까 거기서는 일본의 밴드 아이돌들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밴드메이드 이런 팀들이 베이비메탈도 그렇고. 그래서 케이팝에서 밴드 음악을 한다니까 드림캐쳐의 수요가 좀 늘고는 있었어요. 점점 좀 늘고는 있었어. 요번 드림캐쳐의 타이틀곡 기준 뉴메탈, 그러니까 밴드 사운드를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썼고 해외에서 특히 락 음악을 좋아하는 그 국가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반응이 좋나 라고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정형화된 락 음악만 계속 들었는데 이렇게 동양에 여리여리하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여성들이 락 음악을 이렇게 새롭게 풀어내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부분에 좋은 참고서는 뭐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보통 어떤 음악을 할 때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해외 진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 돼서 해외에서 요청을 하면 가는 거지 원래 해외로 진출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근데 일본에서도 해외에서 성공한 컨텐츠가 두 개죠. 애니메이션과 아이돌 밴드. 애니메이션과 아이돌 밴드가 해외에서 성공을 했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고 신기하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 그래서 베이비 메탈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일본에는 아이돌 밴드가 엄청 많아요. 비슈도 있죠. 밴드메이드도 있죠. 사실 한 20개 팀 정도 있어요. 그 아이돌들이 밴드 음악을 하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된 게 베이비 메탈인 건데 베이비 메탈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런 음악들은 해외에서도 먹힌다는 것을 이미 일본이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근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음악을 했을 때 일본보다 못하진 않죠. 아무리 봐도. 보면은 일본의 그 밴드 아이돌들이 사실 그나마 노래를 잘하는 팀들이 잘 되고 있지만 잘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베이비메탈의 수메탈 그리고 비슈의 메인 보컬들이 노래를 못하지 않아요. 잘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아이돌 팀의 메인 보컬들 갖다 놓으면은 저는 우리나라 아이돌들 메인 보컬이 노래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얘네들이 그런 밴드 아이돌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니까. 근데 당연히 국내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선 밴드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 이래요. 한국에선 안 돼. 한국에선 인기 없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 케이팝에서 지금. 지금 엠믹스, 르세라핌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외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림캐쳐도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한국에서 밴드 음악 인기 없으니까 밴드 음악 해봤자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 먹히는 걸 일본이 이미 한 번씩 해봤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밴드 아이돌과 애니 음악은 좀 다르니까 서브컬처 음악 애니 음악과 연관돼서 서브컬처 음악들이 일본 음악들이 해외에서 엄청 해외 서양에서 잘 먹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아이돌을 제작할 때 밴드 쪽과 서브컬처 음악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해외 시장 공략이 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하면 분명히 한국에서는 밴드랑 서브컬처 인기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차별화를 하고 수익을 내려면은 해외에서 남은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똑같이 지금 그냥 K-팝, 걸스 힙합으로 JYP, SM, YG, 하이브 이길 수 없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남은 것은 밴드 아이돌과 서브컬처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드림캐쳐가 유럽에서 통하는 거고. 드림캐쳐의 가장 락킹한 사운드가 뭐예요? 일본곡 엔들레스 나이트. 엔델레스 레인 아니고? 근데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 사실 그 멤버들이 메인 보컬은 노래를 잘하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좀 편차가 좀 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멤버들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락 장르를 하려면. 근데 또 반대로 일본의 이런 밴드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역시 지금 일본의 많은 밴드 아이돌들과 비교하면은 국내나 이제 전통적인 그 미국 지금 K-팝 시장에서는 좀 소외될지 몰라도 유럽권에서 일본의 밴드 아이돌들을 좋아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팬들이 K-팝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갑자기 두두두두다다 뭐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면 따질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계속 해보면 아니 이쪽 수요가 있다니까 분명히. 2020년 12월 데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됐잖아요. 이제 1년 6개월. 전 꾸준히 해나가면은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이제 무대를 많이 못 가졌을 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대들 돌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막 따지면 따질 부분이 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충분히 저 정도면은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저쪽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면 좋겠는데